안녕하세요. 고건영입니다. 자금성의 건물들은 정교하게 중축선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뻗어있는 어루는 황제가 행차하는 길로 궁궐 내 모든 공간과 질서가 이 길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징적 구조물들이 배치되어 황제의 신성한 통치권과 천명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수백 년 전 황제만이 걸을 수 있었던 어로, 그리고 그 길목을 지키는 수수께끼 같은 금속 동물들과 태양을 쫓는 듯한 해시계와 또 석탄 모양의 가량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금성 태화전 앞에 다양한 상징물들의 존재의 이유와 그들이 품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화전 앞 광장은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중앙의 태화전을 중심으로 양옆에 홍의각과 체인각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홍의각은 의리를 드높인다는 뜻으로 청나라 시대에는 황실의 금은 공예품과 제기류를 보관하는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의 체인각은 어떨까요? 인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건물은 황족의 결혼식이나 소수민족 왕공 대신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거 시험인 전시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건물은 단순히 대칭을 이루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황실의 일상과 국가 행사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태화전 가까이로 옮겨볼까요? 태화전 앞 월대 위에는 18개의 독특한 청동 향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8개일까요? 그건 바로 당시 청나라가 관할했던 18개의 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즉위하거나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에는 이 향로에 향을 피운다고 합니다. 향이 타오르면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황제의 권위가 온 나라에 퍼져 나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무언의 퍼포먼스 같다고나 할까요? 황제의 통치 아래 모두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태화전의 월대에 설치된 동물들을 만나볼까요? 태화전 월대 좌우에는 거북과 청동, 학이 있습니다. 먼저 거북은 고대부터 장수와 안정의 상징이었죠. 황제는 내 나라도 이 거북처럼 천년 만년 번영하라는 의미로 이 조형물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의 얼굴 어딘가 낯설지 않나요? 자세히 보시면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거북은 고대 전설 속 신수이자 용의 9마리 아들 중 하나인 비희 혹은 폐하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땅 아래에 있다는 이름처럼 폐하는 엄청난 힘으로 비석을 받치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이곳의 폐하는 짐을 지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아들인 천자, 즉 황제와 하늘의 연결고리를 상징한다는 흥미로운 해석도 있습니다. 폐하 옆의 학은 어떨까요? 예로부터 학은 깨끗하고 고결한 품성을 지닌 동물로 여겨졌고 자금성에서의 학은 황제의 도덕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학은 맑은 물가에서 살며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기에 군자가 청렴한 덕을 쌓아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유되었고 후덕한 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습은 선비의 덕성을 닮았다고 하여 청나라에서는 일품 문관만이 학이 새겨진 흉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교에서 학은 신선의 탈것으로 이용되었고 또 복과 장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라고도 하네요. 이처럼 학과 거북의 조합은 거북과 학이 천년을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나라가 영원히 굳건하기를 바라는 황제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학이 춤추면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는 이 동물들에게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장엄한 제례가 시작되면 관리들은 거북과 학의 등 뚜껑을 열고 향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면서 연기는 몸통을 타고 올라와 마침내 입 밖으로 신비롭게 뿜어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옛사람들은 이 연기가 인간의 염원을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 신령에게 닿는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학과 거북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성스러운 매개체이자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특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길을 옮겨볼까요? 월대 한편에는 마치 시간의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일구라 불리는 해시계입니다. 중국의 해시계는 그 역사가 길어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었고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원나라 때의 곽수경의 일구는 천문학에 중요한 기여를 한 도구로 중국 일국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후에 서양 과학과의 연결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유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곽수경의 일구는 역사적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조선의 앙부일구는 세종대왕이 즉위한 후인 1434년 과학자 장영실 등이 개발한 고유의 해시계로서 중국 해시계가 주로 평평한 판 위에 그림자가 생기도록 만든 수평형이라면 앙부일구는 가마솥처럼 둥글게 파인 그릇 모양으로 안에 시간 눈금이 새겨져 있어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내부에 드리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앙부일구는 시간의 정확도는 물론이고 그림자가 어느 계절이든 정확한 눈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절기선과 입체 눈금이 함께 고려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해시계의 사용 대상입니다. 중국의 해시계는 역사적으로 궁궐, 관청,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자금성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곳에 배치된 해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를 넘어서서 천체의 운행을 읽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이를 통해 황제의 지배력과 천일 합일의 사상을 강조하는 기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성과 같은 궁궐에서는 해시계가 하늘과 인간, 즉 황제의 지배력을 연결짓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었고 황제가 우주의 질서를 다스린다는 사상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반면 조선의 앙부일구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기반한 백성을 위한 발명품으로 궁궐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시장, 마을 어귀에도 설치돼 누구나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앙부일구는 정확한 시간 측정을 통해서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했지요. 그러므로 중국의 해시계도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구이지만 앙부일구는 이를 뛰어넘는 정밀성과 공공성 그리고 독창적인 구조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시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가량이라고 불리는 표준 도량형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돌로 된 구조물로 그 안에 청동으로 된 기물이 들어있는데 곡식의 부피를 재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일구가 시간의 표준을 세우는 것이라면 가량은 무게와 부피의 표준이 됩니다. 태화전 월때 이들 두 기구가 함께 놓인 것은 황제가 이 세상 모든 것의 표준을 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태화전 주변의 다양한 조형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조형물들은 모두 황제의 권위, 우주의 질서, 그리고 국가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임을 알았고 자금성은 단순히 오래된 궁궐이 아니라 각 사물마다 황궁으로서의 철학과 천자의 논리가 녹아있는 거대한 이야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